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이 털렸습니다. 3,360만 명의 정보 유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쿠팡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박소배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370만 명입니다. 우리 국민이 5,100만 명이니까 성인 한 4천만 명 초반. 우리 성인 대부분의 정보가 털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쿠팡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국적 직원이 유출했다고 좀 알려졌는데 이분이 원래 하시던 업무가 어떤 부서의 어떤 일이었는지. 그것이야말로 지금 수사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경찰과 정보기관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대책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회사에서? 지금 현재는 피해 범위하고 그다음에 유출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단 우선 급하고요. 그 다음으로 급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피해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란 기자, 뭐가 지금 털린 거죠? 일단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최근 주문 정보 5건,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털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쿠팡 측이 강조한 거는요,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그런 거고 네.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쿠팡 사칭하는 전화, 문자 등에 주의해서 2차 피해 조심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비밀번호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국 국적 직원의 소행이다. 여기에 무게가 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쿠팡 측이 처음에 피해 사실을 밝힐 때도 외부에서 해킹 등을 통해서 침입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뭔가 발생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쿠팡이 지금까지 인지한 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 직원이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 이용해서 접근한 뒤 정보를 대량 유출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사실상 5개월 동안 정보 유출 사실조차 몰랐던 거고요. 이 직원이 10월 초에 퇴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직원이 일부 쿠팡 고객에게 최근 주문 목록과 전화번호 등 쿠팡 계정 정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해서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라는 식의 협박성 메일을 보냈고요. 이 소비자가 화가 나서 쿠팡 측에다가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쿠팡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조사에 나선 거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신고하기 전까지 쿠팡은 유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쿠팡이 5달 동안 이걸 인지하지 못했고 이것도 소비자의 신고를 알게 됐다.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이제 쿠팡이 지금 어제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내부에서 그러니까 직원의 소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누구나 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네. 내부 직원 통제가 어려웠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쿠팡 처음에는 피해 고객이 4,5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불과 9일 뒤에 3,37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7,500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 측이 지금 로그인 정보, 계좌 정보는 안 뚫렸으니까 안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네.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쿠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됐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 좀 화가 난 사실이 뭐였냐면 네. 계좌 정보, 로그인 정보 등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거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네. 온 거예요. 확인하였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이시죠? 네, 그 네. 안전하게라는 그 문구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하는데도 5개월 걸리고 실제로 알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키사 등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틀이 지나서야 신고한 사실 때문에 늑장 대응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유출이라는 표현 대신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피해를 축소하려는 듯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출하고 유출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노출은 말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일반 직원들이 들어간 것이 노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출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범죄 사실로 인해서 털렸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성립됐다. 이런 그 요건이 성립되는 건데 이게 노출이 되는 거는 개인적인 직원의 과실처럼 이렇게 축소해서 그 법적으로 좀 문제를 덜 회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출이 되면 이제 원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뚫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니까 노출과 유출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쿠팡이 사실은 미국에 있는 상장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unauthorized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 정보에 부적절한 접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 명시니까 이게 노출, 유출 이런 것들보다 미국에서는 더 법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객관적인 표현을 썼는데 한국에서는 노출과 유출이라는 약간의 법적으로 도망가려는 뉘앙스를 쓰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법적 수사를 썼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조금 더 지금 비판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시민들 좀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차후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사과만 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문제를 실제로 맞닥뜨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문제 심각성을 조금 느끼고 아무래도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광고성 연락이 자주 온다고 느껴서 혹시 해당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긴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좀 바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집이라서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게 있죠. 막 가끔 좀 성폭행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 앞에 현관에서 이렇게 있다가 문 열려고 할 때 공격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걱정되는 마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 정보,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털렸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집에 낮 시간대 혼자 있는 아기 엄마들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맘카페 등에 많이 올라오는 불안인데요. 물리적으로 자기 집 앞에 누군가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인지한 게 뭐냐면 이게 피싱, 그러니까 계좌 정보 노출되지 않았지만 전화번호 등을 통해서 게다가 최근 주문 목록 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당신이 기저귀를 주문했는데 이게 배송에 오류가 있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내가 주문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네라고 하면서 무심코 클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피싱이라는 2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거의 무슨 공공재처럼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여러 차례 사고를 통해서. 그런데 한 건의 사고에서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여러 건의 사고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조합하게 되면 뚫을 네. 수도 있다는 아하, 거죠. 네. 이런 크리덴셜 그 스쿠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쿠팡 측의 대응이 좀 아니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거죠.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는 인터넷 카페 가입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 소송하면 지금 얼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금액을 떠나서 일단 그 2019년에 페이스북 사건을 보면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탈취와 관련해서 6조 원 가량을 페이스북이 물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전체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매출액의 3%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SK텔레콤 사건 기억나시죠? 올해 4월에 벌어졌는데 SK텔레콤의 경우에는 한 1,300억 원 정도의 이제 과징금이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이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 30조 원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의 이제 과징금을 매긴다. 이렇게 하면 1조 원 가량, 최대 1조 원 가량을 과징금으로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여러 그 변호사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네네. 보이네요.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 이게 집단 소송 카페가 10개나 네네.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변호사마다 우리
각종 판례를 따라서 지금 이제 뭐 20만 원, 3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과 별도로 해서 지금 이제 강화돼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 탈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개인 손해배상 규모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쿠팡 전체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뭐부터 지금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출된 정보로 스매싱이나 피싱 피해도 우려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뭘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피해 사실 조회부라라고 위장한 전화, 문자 사기가 가장 우려됩니다. 아, 그럼 문자가 오는군요. 네네, 절대 해당 링크 누르시면 안 됩니다. 되고요. 네. 그리고 긴급 앱 업데이트해라. 해킹 사고 났으니까 앱을 업데이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긴급 앱 업데이트 하세요. 피해 보상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뭔가 쿠팡 측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나온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군요. 네, 피해 보상 아직은. 신청, 환불 이런 문구를 활용한 URL, 광고 사이트, 앱 설치 유도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아파트에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사례가 꽤 많았다라고 네. 합니다. 사실 공동현관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꾸고 싶어도 내가 사는 아파트 라인에 있는 분들이 모두 동의해야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동의를 좀 구해서 바꾸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자택의 도어락 비밀번호가 같은 분들이 조금 계세요. 아하. 이분들 같은 외우기 경우에는 쉽게 하려고 맞아요. 그러죠. 네. 즉시 비밀번호를 바꿔라라고 주의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있더라고요. 쿠팡에서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개인 식별번호, 그러니까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는 게 있죠. 이거 네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민번호랑 좀 연관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해외 식구 시 세관 통관 절차를 위해 사용되는 개인 식별번호, 이게 개인마다 보유가 네. 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쿠팡을 통해서 직구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발급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것도 역시나 바꾸라라고 주의를 했고요. 이거는 어디에 가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관세청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유출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려된 2차 피해인데 전화번호 유출됐으니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다운받아서 내가 마치 그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또 한 번 뭔가 금전을 갈취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최근에 롯데카드 해킹 사건도 있었잖아요. 모든 비밀번호, 뭐 로그인 번호 이런 거 좀 변경 한번 해보시는 것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상하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다 이번에는 상하이에서 일본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불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이제 일본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공연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서 퇴장하라고 얘기를 했고 표정 보시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황급히 무대를 떠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제 퇴장 당한 거죠? 네, 그 가수 이름이 오스키 마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그 원피스. 네, 주제곡을 부르는 그 오스키 마키라는 가수인데,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아니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꺼졌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스텝이 와서 이게 기술적인 실수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는 가수 입장에서는 노래 부르다가 쫓겨나는 거야말로 정말 굴욕적이고 또 관객석에서도 지금 중국어로 여러 개가 나오지만 야 이게 지금 눈앞에서 이게 벌어지는 게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중국인이 직접 이야기할 정도로 네. 이 사건 사고가 굉장히 지금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개봉도 연기가 됐고요. 사실상 한일영이 좀 가차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 체험하는 행사인데요. 이날 갑자기 불 꺼진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날 행사까지 이제 다 취소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득이한 사정은 다 한일령으로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가수 유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 중국 공연 취소됐고요. 말씀하신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 개봉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뮤지컬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공연도 네, 멈춘 상황입니다. 다 취소되고 이랬네요. 지금 화면 보니까 중국 항공사는 일본 노선 900편 넘게 또 운항을 중단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숫자를 좀 정확하게 보니까 그 니케이에 보면 그 중국 항공사들이 12월에 운항할 예정인 그 일본행 노선이
5,548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904편의 운항을 중단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약 16%를 이번에 취소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은 계속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1 중국 대사, 그러니까 일본 지도자가 정세를 오판했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가지고요, 일본의 현직 지도자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노골적인 도발을 감행해 무력 위협, 전쟁, 부추기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력 위협과 전쟁까지 네. 언급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했고요. 이걸 보면은 중국 입장에선 절대 대만 문제는 이른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철저히 대결 구도에 나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재계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이지호 씨의 해군 장교 임관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삼성가가 총 출동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대쯤 됩니까? 요거를 같이 잡으시죠. 예. 하나, 둘, 셋. 필승! 신고합니다. 사관호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부로 해군 소위의 임명을 명받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하나, 둘, 셋. 환영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혹시 바디 파이 네, 이재용 회장 얼굴 보면 되게 좋아하는 표정 좀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빠 미소네요. 네. 네, 이거는 뭐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홍라희 여사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삼성가 그리고 대상그룹 일가 그 양쪽이 예전에는 이제 그 한 가족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가가 다 함께 모여서 훈훈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부분만으로도 지금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회장의 모친인 송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그리고 동생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이 참석해서 이 자리를 빛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호 씨의 어머니인 임세령 대상 부회장 그리고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까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외할머니 박현주 상암 커뮤니케이션즈 부회장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지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재계 인사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장남 일정에는 친가 외가 모두 다 출동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 임서령 부회장 이혼했잖아요. 네.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2009년 이후 16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석상이요. 아들 네, 덕분에 이제 네. 이혼한 엄마 아빠가 만난 거죠. 그리고 2012년께 비공개로 진행된 지호 씨 학예회가 있었어요. 네. 두 자리에 모였는데 이건 이제 비공개 장소였고 네, 네. 공개 장소는 2019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네, 임세령 부회장 이날 패션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지금 보면은 선글라스 오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참석한 모습을 보면은 선글라스 이 코트 이게 어디 거냐, 뭐 금액은 명품. 얼마냐, 네네네. 뭐 이러면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떠는 말 블랙룩의 정석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코트 같은 경우에 이제 명품 회사의 코트라서 가격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자랑했다라고 하고요. 저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랫폼에서 40만 원에서 60만 원대 판매되고 있대요. 네.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지금 현재 매진된 상태다라고 합니다. 네. 하면 최근 들어서 재계 이 3세들이 장교를 선택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SK그룹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최민정 이게 차녀죠. 최태원 그룹 회장의 차녀인 최민정 씨가 이제 장교를 선택했었고 김동관 뭐 하나그룹 부회장도 그랬었고 뭐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도 지금 이런 장교를 택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최민정 그 장교를 택했던 그 최민정 씨는 이제 해군 장교, 그다음에 이제 김동관 부회장은 공군 통역 장교, 정기선 부회장은 특공연대 ROTC를 인간하고 특공연대를 직접 가서 최전방에서 근무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피한다 뭐 이런 재벌가들은 이제 뭐 군대를 안 가려고 한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조금 리더십이 있는 장교를 택해가지고 좀 더 이제
복무 기간도 넓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부각하는 그런 게 트렌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계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란, 박수 두 기자와 함께 경제 라이브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키워드 한번 볼까요? 앉아서 안 나오네요. 앉아서 10억 번다. 네. 이게 앉아서 10억 벌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저번에 저희가 그 청약 가지고 5억 얘기, 앉아서 5억 시세 차익 얘기 한번 했었어요. 네네. 이번에는 10억짜리입니다. 아, 더 많이 벌 수 있군요. 네. 예, 다름이 아니고 그 우리 청량리역 인근에 들어선 그 주상복합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얘기인데요. 네. 이게 이미 다 지어졌어요. 이미 지어졌는데 그 취소분 그 특별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해가지고 세 가구가 나왔습니다. 이 전용 8사가 분양가가 10억이에요. 10억대에 나왔는데 지금 그 지난달에 같은 평 19층 이게 18억대에 팔렸어요. 네, 그러면, 오늘부터 이게 청약을 무순위 청약을 하는 예, 거군요. 오늘 내일 무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아, 근데 지금 예. 10억인데 10억의 분양가 10억 그리고 거래된 얼마 거는? 전 거래가가 18억. 근데 이게 네. 19층이었거든요. 아,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50층이랑 60층대예요. 그러니까 층도 더 좋아요. 네, 그래서 50층, 이제- 60층대라고요. 예, 예. 초고층 저 예, 꼭대기 이게 어딘가군요. 65층짜리 그 초고층 아, 아파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적어도 10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앉아서 뭐 10억 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분양가가 낮은 거예요? 이게 저 2019년에 처음 분양했거든요. 아, 근데 예전에 이제- 분양을 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계약 취소분이니까 그 불법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거에 대한 그 재공급이라 분양가를 올리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0억에 그대로 나왔는데 지금 시세는 많이 올랐으니 그만큼 차이가 벌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니까 사실 10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바로 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일단 이게 이미 다 지어졌습니다. 벌써 지은 지 2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계약금을 내고 다음 달에 중도금 그리고 2월에 잔금까지 다 치러야 돼요. 아하. 그래서 이제 10억이라는 돈이 좀 빨리 필요하긴 한데 네. 그리고 이게 또 중도금 대출도 뭐 워낙 빠르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 뭐 그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전부 다 본인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잔금 대출이 나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네. 어차피 그 이미 저 등기를 친 아파트고 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잔금 대출 40%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상업 지역이에요. 이게 청량역 바로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업 지역이라 전용 면적도 근데 초고층 건물이어가지고 그 대지 지분이 전용 면적 15제곱미터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아하. 그렇다 보니 이게 네. 전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예.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전세를 놓으면서 전세금을 가지고 이제 자기 돈이랑 합쳐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죠.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안 나옵니다. 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는 해당이 예, 안 되겠지만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높겠네요. 뭐 아무래도 큰 돈도 들지 않는데 차익이 크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 결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엔 서울 용산과 반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지 개벽할 정도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요? 예, 그 서울 그 도심에도 그 과거 지어졌던 곳 중에 여러 곳이 이제 이렇게 하나둘씩 바뀌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림에 나오고 있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용산이에요. 용산이네요. 예. 네. 이게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용산 정비창 그러니까 그 코레일이 예전에 용산에 갖고 있던 그 정비하는 그 공장 그 부지를 이제 그 전부 허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국제업무지구 그 개발이 진행이 됐었는데 10년 전에 멈췄는데 그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멈췄는데 이제 12년 만에 다시 이제 지금 시동을 건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바뀐다는 예고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지금은 맨 땅인가요? 아무것도 지금은 없죠? 텅텅 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는 일단 이름을 용산 서울코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 존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네. 하기로 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국제 업무지구.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 그 국제 업무촌이고 그 다음에 네.
업무 그리고 상업 시설이 있는 업무 복합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원이죠. 주거, 의료, 교육이 들어가는 업무 지원존 이렇게 3개 구역으로 개발을 하고 이 국제 업무 비즈니스 요쪽에는 최고 100층의 그 건물, 초고층 건물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우리 좀 궁금한 게 여기에 과연 주택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주택이 일단은 13,000가구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인접에 7,000가구 그리고 네. 현재 이 개발지에 6,000가구 이래서 총 13,000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 아무래도 지금 도심 주택 공급난이 좀 심각해지는 네.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는 서울시에 좀 늘려달라, 주택 공급을 늘려달라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는 한 2,000가구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이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포도 궁금합니다. 이 반포 얘기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60층이 된다고요? 이건가? 예, 이거죠? 이 강남 그 고속버스 터미널 저희가 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지만 보통 강남 터미널이라고 네, 부르는 네. 곳인데 네. 80년 초에 지어졌어요. 40년이 넘었네요. 45년 됐죠. 44년, 45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노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다시 짓는 그 작업, 그러니까 이 허물고 다시 짓는 작업을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지하로 그 버스, 그 차고지나 이 버스 승차장이 들어가고요. 아, 지금 그리고 밖에 있는 바깥에 있는 그 고속버스 승차장을 지하로 가는 거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쪽에는 그 주상복합 등 그 업무 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죠. 이게 근데 굉장히 이 크기는 그 용산 거의 한 3분의 1?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네. 근데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여기에 과연 주거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얼마나 들어간대요? 아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주거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곳이 이 터미널 부지입니다. 반포와 예, 용산. 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더 서울의 그 내부 도심에 있는 그런 유유지나 어떤 이런 시설들이 이제 재개발 또 아니면 다시 그 개발이 돼서 좀 나올 그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10.15 대책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오르던 집값은 멈췄지만 여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주택 정책을 총괄하던 이상경 주택 1차관은 이제 면직이 됐고 이제 예.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예,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이 김희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 사실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이에요. 네. 처음부터 국토교통부로 입직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그 1급까지 하고 이제 물러났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전에 이 이상경 차관께서 내로남불,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갭 투자 그러니까 이 집값이 안정되면 사라고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얘기를 해놓고 정작 본인은 판교 대장주 아파트를 배우자가 그 전세를 안고 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러나고 이제 이번에 새로 그 임명된 게 우리 그 김희탁 차관인데 네. 이 사실 그동안 그 주택 정책을 놓고 여러 가지 이 말이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장관은 약간 정치인 출신이 올 수 있는데 이 차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실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장관이 지금 현재 이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번에는 계속 이제 원래 차관은 뭐 이 교수가 바로 직전에 오셨고 그래서 이 과연 어떤 분이 이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이 문재인 상황에서 우리 그 국토 교통 정책을 특히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갈지 이거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 정부가 선택한 게 그 관료 출신 주택동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이 당장 올해 연말 안에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정통 관료 출신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내놔서 우리 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신호를 보내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니까 이달 15일까지 내게 됩니다. 근데 실제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 1주택자도 종부세 1,000만 원까지 낸다고요? 네. 예, 이 공시 가격, 특히 이 강남 중심으로 작년에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포 이런 그
반포 신축 아파트들 지금 나오지만 이 레미안, 이 원베일리 이거 반포동 아파트들인데 네. 1주택자라도 전용 84 국민평형이 983만 원, 1,000만 원대에 육박하는 네. 그런 이제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내년은 더 심할 겁니다. 그렇겠죠. 올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올해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을 찍은 게 벌써 월 기준으로 3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더더욱 많이 그 공시 가격이 늘어날 거고요. 현실화율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공시 가격이 더 높아질 거고 그렇다 보니 내년에 부과되는 종부세도 올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일단 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올해 그 종부세 이제 약간 그 강남에 이어 한강벨트까지도 그 종부세 대상자가 늘면서 네. 총 8만 명이 늘었는데 서울에서만 6만 명의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점점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사실 보유세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질문 가겠습니다. 보유세 부담에 집을 팔까요? 이래야 되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X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아무리 부담스럽더라도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유세라는 건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이미 올해 냈잖아요. 이미 이제 올해 종부세 생각보다 많이 늘었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내는 건 내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7월과 내년 9월 이렇게 나눠서 내요. 시간의 텀이 있군요. 아직 네.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집값은 그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또 원래 이 다주택자 특히 2주택 이상자들이 그 고민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인데 이 양도소득세가 내년 5월에 중과 유예가 풀리느냐 마느냐 지금 현재 이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 현재의 관측으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에도 유예될 것이다. 이런 내년 5월 이후에도 유예될 것이다. 이런 그 기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금 중과세 유예 계속 가는데 굳이 내가 빨리 팔아야 되나?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경기 시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만나보겠습니다. 12월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은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 되는 날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합니다.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거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만을 상대로 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됐습니다. 전 세계 8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날은요, 공교롭게도 관심 끄는 이야기가 더 쏟아질 것 같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이날입니다. 특검의 구형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 청탁에 최근에는 셀프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됐죠. 또 1년 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입니다. 특검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당내 진술도 확보했다고 하죠. 하루가 넘어서 3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예의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동혁 대표도요, 마침 이날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기자회견도 연다고 하죠.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엄 사과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 관련해서 당무감사까지 추진이 되면서 내용이 깊어지는 중인데요.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장외 집회, 장동혁 대표는 또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한 단합을 강조했지만 분열은 금세 불거졌습니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올라올 때마다 고성과 야유가 터졌습니다. 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지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그 고생을 지난 대구 집회에서 계엄 반성해야 합니다 주장을 했던 양양자 최고위원이 올라왔을 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지도부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아예 친한계는 입을 다물라고 직접 외쳤고요. 이 대목에서 현장에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12월 3일이 또 한 번 야당의 계파 갈등의 분기점이 됐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의 푸념이 나옵니다. 잠깐 연예계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개그맨 윤정수 씨가 끝내 화촉을 올렸습니다. 서울 모처의 한 호텔에서 12살 연하의 방송인 출신 원진서 씨와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많은 연예계 동료들의 축하 속에 성대한 결혼식이 연출됐습니다. 쿨 이재훈 씨는 30년 가수 경력 처음으로 축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한때 윤정수 씨와 가상부부 사이로 큰 사랑을 받았던 김숙 씨는 남창희 씨랑 같이 사회를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이 내빈 여러분의 축복 속에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종석과 결혼식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고요. 예, 신부가 따로 있어요. 예,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둘 사이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네요. 이제 좀 그만 엮어달라. 신랑의 푸념에 한바탕 현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는 개그맨 지상렬 씨도요. 열애 소식을 전했는데요. 상대는 16살 연하 쇼호스트 신보람 씨라고요. 따숩게 사이좋게 잘 만나고 있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혼과 연애, 추운 겨울의 새 출발과 따뜻한 봄날을 맞은 두 사람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0kg, 성인 남성의 몸집만한 멧돼지가 이렇게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 헤집고 다닙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인데요. 단지 내를 어슬렁거리다가 그대로 지하주차장으로 돌진해서 이내 발견한 80대 할머니를 사정없이 물어뜯고 들이받고 또 반격을 피해서 달아난 아파트 입구에서도 경비원을 마구 공격했는데요. 집요하게 멧돼지를 쫓아가서 공격하는 몽둥이맨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파트의 주민이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머리 부분이 아무래도 약하다 싶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는데도 멧돼지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산 쪽으로 안 가고 다시 동네 밑으로. 결국 이 달아난 멧돼지는 인근 수풀에 웅크려 있다가 엽사에게 사살됐다고 합니다. 주변 금정산에서 서열에서 밀려나서 내려온 걸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멧돼지를 마주쳤다면 이렇게 반격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조용히 멀리 돌아서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고 소방당국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원솔의 오늘 뭐 사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혼 육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 소장님 그리고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육아는 뭐 할 바가 대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모들이 맞벌이 등의 경제 사정으로 좀 바빠서 이 육아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부탁하고 있다. 조부모가 양육자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통계가 있죠. 네, 한 통계에 따르면 부모 외에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원자가 조부모일 확률이 48.8%라고 합니다. 예. 이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비중은 점점 더 높아졌는데요. 부모가 다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른 출근에 늦은 퇴근, 또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합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육아에 부담을 하는 것을 참여하게 되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녀의 직장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가 67%였고요.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남의 손은 좀 불안해서라는 이유 등이 상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부모들이 육아를 넘어서 손주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맞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조부모 대상 육아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점점 늘고 있고 심지어 진화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아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이제 조부모께서 아이들을 좀 돌보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조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죠.
라떼는이라고 예.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또 라떼는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손주 이제 분유 타는 법부터 네. 응급처치까지 그리고 교육까지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익히고 있는데요. 예.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조부모 대상으로 육아 프로그램을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놀이법, 그다음에 올바른 식습관 지도법, 예. 스토리텔링 기법, 그다음에 유튜브에 빠진 손주를 관리하는 방법, 이거 그다음에 어려워요. 온라인 학습. 요즘 또 어린애들 또 온라인 학습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손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또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조부모가 우리가 이제 보조자가 아니라 육아를 담당하는 한 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할아버지 할머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세대별로 육아 인식 이런 것도 많이 달라서 지금 한창 이렇게 육아는 할아버지들 60, 70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사실 한국 사회 마지막 가부장으로 불렸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육아에 전념하는 그런 광경이 좀 이채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세대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부장적인 세대들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좀 기가 막힌 기함이 있었죠. 아이를 돌보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인식, 생활 전선이 뭐 이런 분들. 부분들이 더 이제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육아를 이제 키우는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한 10% 이상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65세 이상 남성의 손자녀 돌봄 시간이 2010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예.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예계의 이제 대표적인 이용식 씨 같은 어. 경우도 손녀가 태어나니까 그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 어허. 육아를 위해서 운동까지 하면서 살을 빼면서 네. 손녀를 위해서 이유식까지 직접 만들고 아유, 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개그맨 이상해 씨 같은 경우도 손녀를 위해서 아내와 같이 소고기 이유식을 만드는 장면 이런 것들이 현재 공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를 키울 때만 하더라도 생계에 집중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로 진짜 손주를 통해서 육아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엌 출입도 안 하던 분들이었을 텐데 이런 세대인데 지금 손주들을 위한 이유식까지 직접 만드신다는 이야기.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육아에 필요한 게 뭐 이제 할아버지의 재력, 할머니의 체력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고강도 육아를 좀 요구받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만의 육아 방법 이런 것도 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육아라고 한다라면 이제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됐다라면 이제는 이제 경험이 중시되는 시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5살 이제 아이가 이제 5살 되면 그 손수건 계기 이런 거 좀 시키면 좋다라고 하네요. 그때쯤에. 예,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의 이제 작은 일상들을 같이 이제 조부모나 부모랑 하면서 자기 조절력과 책임감 이제 개서 정리하고 서랍에 넣는 것까지 이제 시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자존감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 8살 정도 된다라면 자기 옷이라든지 양말 계기를 이제 시키고 잘했을 때 박수 쳐주면서 칭찬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핍보다 과잉이 더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조부모 같은 경우 아이가 이제 특히 손주 얼마나 이쁩니까? 손주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죠. 그쵸. 하지만 무조건 오냐가 아니라 조건부 예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자녀인 부모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앞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이 결정하자라고 이제 손주한테 명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모하고 조부모가 합의한 양육 철학을 벽에 붙여놓고 손주와 상의하는 등 이런 규칙들을 아이한테 알려주는 것도 오히려 아이들의 독립심과 자긍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간의 양육관이 좀 겹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할아버지의 재력이란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 육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걸 넘어서서 손주들 위해서 뭐 양육비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들 적금까지 깨서 이렇게 좀 투자하는 경우도 있으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최근 조부모가 된 베이비붐 세대가 그러한데요. 1946년부터 1964년생을 말하죠. 저희 부모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조카를 돌보는 저희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이 손주 양육 비용에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카드사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요. 이게 2023년 8월 통계이긴 한데 황혼 육아에 관련해서 결제액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36만 7천 원 정도인데 60대 이상이 이렇게 아이의 학원비로 내는 비용이 67만
37만 2천 원 정도였습니다. 네네네. 전 연령으로 살펴봤을 때도 이 결제액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평균을 넘어섰는데요. 키즈 카페, 소아과, 또 심지어는 손주의 어린이 보험도 이렇게 조부모가 대신 직접적으로 결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자녀 세대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심양면으로 손주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조부모들인데 이렇게 황혼육아에 헌신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또 무보수봉사로 하고 있다. 이런 통계들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30원이니까 10시간 동안 아이를 이제 하루 종일 돌보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이 넘어서죠. 한 달이면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황혼육아 55세부터 69세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약 절반 정도 54%가 무보수로 돕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50만 원 미만도 14%, 50에서 100만 원까지도 15% 정도 되고요. 150만 원 이상 돈을 받는다는 분은 불과 5%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 문제가 결부되면서 고부 간 그리고 장서 간의 갈등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갈등이 중에 34%가 양육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부딪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집안일들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개인 시간 부족, 교류 부족 이런 것들이 갈등의 원인으로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사실 돈 문제가 이런 데 결부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예민하고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뭐 자녀들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고생 많으셨으니까 돈 드릴게요 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그렇죠. 조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때 되면 나중에 용돈이나 줘 하고 넘어가기에는 실제로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등원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하다못해 간식을 하나 사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내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 그런 어느 정도 또 보상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활발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두리뭉실하지 않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 얘기를 좀 하고 또 비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도 상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조부모도 자식이 개인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가 친구 모임 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몸이 아파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들을 처음에 명확하게 좀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짚어놓는 것이 서로에게 편할 수 있다. 모두에게 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기여로 보고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부모 돌봄 수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이 황혼 육아가 공식 노동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이 노동 가치를 계산을 했을 때 3조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황혼 육아에 가담하고 있는 조부모들은 이 돌봄 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 경기, 경남, 광주 많은 지역이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 지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70세 이하고 중위소득이 150% 이하, 맞벌이에 쌍둥이, 다자녀라면은 해당이 되고요. 하루 8시간 정도 이렇게 황혼 육아에 참여를 했을 시 월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가 상당히 더 넓어집니다. 사촌 이내 친척 또 이웃 주민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는 개념을 넘어서 가족 내의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함께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 주는 건 아니고 소득 요건이 있고 선정 기준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또 그리고 된다고 해도 뭐 1년 넘게 주는 경우가 잘 없고 실효성 지적이 어쩔 수 없이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차등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진아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경기도랑 서울이 또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이제 지방세 기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이 부분을 다소 책임지고 해야 되는 논의를 지금부터는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손주 봐주는 게 점점 힘들다 보니까 뭐 올 때보다 갈 때 더 반가운 손님이 또 손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참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들도 좀 있는데 어떤 점들이 이런 조부모들의 경감도 좀 부담시키고 사회적인 기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향인지 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황혼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